사회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주요 사건, 사고, 수사, 그리고 판결까지 그 맥을 짚어보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거 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나온 거예요. 전부 유죄, 입시 비리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먼저 두 분 항소심 선고 관련해서 좀 두 분이 바라보는 나름의 평가해 주십시오.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이죠? 예. 예. 수사는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서 늘 신중해야 합니다. 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특정인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과거의 행위가 범죄로 불거지기도 하거든요. 예. 이 사안을 두고 이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많은 국민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경찰이나 공수처도 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적 개혁 목소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보인 태도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입시와 관련된 스펙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사안인가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입시 스펙이라는 것이 과거와 달리 입시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즉 점수로만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 스펙도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스펙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까마는, 그 과정에서 문서를 감히 위조한다는 생각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지 못하는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예.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 정경심 교수 측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면적 부인을 피고인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권리 행사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 책임은 이 사건에서는 형량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유죄가 인정된 사안을 두고 보면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인데, 예. 양형 기준에 따를 때 징역 4년 정도가 그렇게 과도해 보이지 않고, 만약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면, 더더군다나 1심,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면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텐데,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면 그 형량이 절반 가까이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승재현 의원님. 저는 그냥 법리적 판단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금 이제 우리 2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 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WFM 주식을 장 외에서 사고 장 내에서 사고, 특히 장 내에서 샀는 부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자본시장법의 443조에 해당하는데,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징역이 1년 이상이면 1년에서 30년이고, 다른 범죄와 경합 가중되면 1년에서 45년까지 형이 처단형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 이게 자본시장법도 447조에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그 벌금형이 이득액의 3배에서 5배, 만약에 그 이득액이 5억 미만이면 무조건 벌금에 상한은 5억까지 가도록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어떤 범죄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특히 옛날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들어오면서 이 법이 바뀝니다. 2018년 3월 27일 날 바뀌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면서 자본 거래의 부당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나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뭐 업무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뭐 나머지가 뭐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해서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한 범죄인 것이고 뭐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좀 따르면 이게 1,600만 원 정도의 이득액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 양형 기준에 따르면 뭐 이게 1년 굉장히 적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양형위원회를 꼬집을 수밖에 없는 게 양형위원회가 그 2012년 이 정권 거래에 관련된 양형 기준을 만들고 2018년에 이게 바뀌고 난 다음에 양형 기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이하의 양형 기준일 때 그 기준으로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항소심 판결문 한 130페이지 근저리에 보면 이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굉장히 엄중한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 것 같고 그 양형 이유 중에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그 이득에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장내 주식을 살 때 차명 거래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사실 이게 공직자의 부인이셨기 때문에 이게 재산 등록도 되는데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고 금융실명법 위반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좀 여러 가지로 법원에서도 고민해서 4년형을 내린 듯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위주로 말씀하셔 주셨는데, 네, 지금 징역 4년은 너무하다. 뭐 이런 이제 반응들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업무방해라든지 이쪽 이제 입시 비리 이쪽 관련해서 이제 아까 박 변호사께서는 물론 이제 사무소 유지하는 것 자체까지 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말씀하셨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입시 비리에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이거 참 제가 지금 우리 황보선 출발새 아침에서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게 정말 입시의 공정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진짜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그 입시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지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입시 비리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된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 허위이고 여기서 꼭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좀 이렇게 와닿는 거는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고려대학교 입시에서도 한 사람이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고 그렇겠죠.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이 그 조국 교수의 딸이 합격하는 바람에 거기에 가고 싶은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합격을 못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물론 그 청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고대를 들어가고 다시 부산의전원을 갈 수도 있지만 혹시 그 한 번의 충격으로 그 청년의 미래가 치부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항소심에서도 좀 고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내가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부모의 기득권이 아니라 정말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의 그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입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노력했을 때 그 자리에 정정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입시 제도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일 변호사께서 사실 아까 그 형량이 절반으로 줄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건 사실은 이제 대응 차원에서 하나의 그 뭐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겠냐 이런 하나의 조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징역 4년이 너무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범죄 혐의가 다수 인정된 상황이고 범죄 혐의도 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에다 이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에 부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더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범행의 횟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더더군다나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면 예. 양형 기준상 징역 4년이 그렇게 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징역 4년이 단순하게 과하다고 비판할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저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여권의 정치인들은 저 가혹하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달라진 거는 어쨌든 그 형량은 똑같습니다. 1심과 2심이. 근데 달라진 부분이 그 벌금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승재현 의원님, 이건 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코링크 PE와 관련된 이제 그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파는 부분인데요.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벌금형을 정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득액의 3배에서 5배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2만 주하고 10만 주 중에서 1심에서는 2만 주는 무죄가 나왔고 예. 장외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예. 10만 주도 이제 무죄가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10만 주가 장애 주식이지 않습니까? 예, 장외 주식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공개 정보라는 거는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코링크 PE가 WFM이 군산에 공장을 하나 가동한다라는 정보를 코링크 PE만 좀 알고 있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내부 정보가 되는데 장외 주식을 살 때 코링크 PE가 이미 이러한 군산 그 공장을 이용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2만 주를 취득하고 그거를 다시 정경심 교수 쪽에게 팔았기 때문에 2만 주는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주식을 샀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고 1심에서는 그 10만 주가 군산 공장을 가동하는 사람, 군산 공장이 가동되는 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주를 샀다라고 1심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명의가 다르더라도 결국 그 정보를 아는 그 조범동과 관계되는 사람으로부터 샀기 때문에 이 정보는 이미 군산 공장이 이용되는 걸 아는 사람으로부터 샀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10만 주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 측이 받은 이익이 사실 장내에서 3번에 걸쳐가지고 코링크 WFM의 주식을 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7,7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팔 때 한 9,400만 원이 돼서 전체 이익이 1,600만 원 정도의 이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의 3배에서 5배 정도 범위 내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10만 주 금액이 확 빠지니까 그 이득액도 확 빠지는 것이고 빠지는 이득액의 전체를 더해봤자 한 1,600만 원. 인 것이고 거기에서 3배에서 아까 제가 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5억 미만이면 벌금액의 5억까지 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3,300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처단형의 범위였는데 법원에서는 굉장히 근소한 가치인 작은 범위 내에서 한 3,300만 원 근저리 범위 내의 벌금으로 낮추고 1심보다는 2심이 훨씬 더 벌금액이 낮아졌다. 결론적으로 10만 주가 무죄가 됐기 때문에 1심보다는 2심이 훨씬 더 형량이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 변호사님, 그나저나 이제 이거 항소심 판결 나온 다음에 이제 여권의 뭐 특히 이낙연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모펀드 전부 무죄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이랬더니 야권에서는 그 팩트가 틀린 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장내 매수 부분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장외 매수 중에서 실물 주권 10만 주에 대한 부분만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전부 무죄다라는 표현은 다소 부적절합니다. 설명은 승 의원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넘어가 볼까요? 자, 그 3살 딸아이가 방치됐다가 또 사망한 사건인데 박 변호사님. 이게 발생이 언제였죠 이게? 그 미혼모인 32세 A 씨가
3살 된 딸 B양과 단둘이 공공 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A씨가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최소 하루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예. 귀가한 후에 사망한 B양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A씨는 경찰에 딸이 사망이 무서웠다면서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A씨는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 임신 중입니다. A씨가. 그 친부인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 며칠 동안 머물렀고 남자친구에게는 B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는 이달 7일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 오후 3시 40분경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태였고 A씨는 아이가 자는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숨져 있었다. 시신을 방치한 사실을 숨져 있었다면서 네. 시신을 방치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예, 승재현 의원님, 네네. 그러니까 뭐 이 신고할 때 뭐 벌레가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네네. 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심리가 이해가 가시나요? 어떻게 좀 봐야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 친모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어떤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되게 불편한 상황인 거죠. 사실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또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제 임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있던 아이의 성장이 이 친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와닿았을지 진짜 입에 내뱉기도 싫을 만큼 좀 부적절한 단어가 나올 듯해서 예. 사실 굉장히 친모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거예요. 아이의 존재가 사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다고 해서 아이를 놓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의 그 죽음을 발견하고 다시 남자친구 집에 가고 그리고 다른 이유 보일러를 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켜고 켰다고 그 예. 기자들이 네. 질문했을 때 마지막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모습은 예. 참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이거 형사 정책의 입장을 떠나서 참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나저나 경찰이 이 30대 미혼모한테 적용한 네. 혐의가 아동학대 치사죄죠? 아동학대 살해 네, 혐의로 갈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을 한 상황입니다만 예. 사망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경찰은 B양 사망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는데 예.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상 골절이나 내부 출혈이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그렇습니까? 사망 투정 시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예.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 아이를 방치해 두었다는 정황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미 3세와 친언니의 경우에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했는데 이 사안에서는 8월 초에 이사를 하면서 아이 혼자 남겨둔 채 떠나고 같은 달 중순경에 아이가 굶어 죽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주장대로 하루 이틀 정도만 아이를 방치해 두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서 사망 시점을 밝혀내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인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